옛날 한양 근교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에 연수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지요. 예, 연수야. 너무 책만 보지 말고 이따 점심때 아버지 죽 좀 챙겨드리고 탕약도 좀 다려드리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연수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장터 국밥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 대신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지요. 콜록콜록. 연수 아버지는 몸이 허약한 데다 지병이 깊어져 기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어린 연수는 병이 깊은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도 끓이고 탕약도 다렸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불평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본시 심성이 착하고 똑똑한 연수는 책 읽고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저 돌담 옆에 핀 노란 개나리꽃으로 시 한 편 지어볼까? 어느 날 문득 돌담 아래 한 그루 개나리꽃을 보며 연수는 시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담 아래 봄바람 타고 핀 노란 꽃 하나,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웃고 있네. 바람 불면 흔들려도 자빠지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울지 않고 노랗게 피어나리. 연수는 자신이 지은 시에 흡족했는지 얼굴엔 미소가 넘쳤지요.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시집에 오늘 지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시집에는 벌써 100여 편의 시가 적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무척 심해져 연수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지요. 아버지, 많이 아프셔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아버지 몸은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연수는 얼른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마침 연수 어머니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연수 어머니, 잠시 나 좀 봅시다. 의원은 밖으로 나와 연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양반은 병이 더 깊어졌구려. 이대로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오. 의원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방도가 없는 것이요? 방도라 해봐야 병을 치료할 수는 없고 늦추는 방법뿐이오. 그럼 병을 늦춰 죽이라도 해주시오. 이 병은 흔치 않은 병이라 약재가 비싸다오. 돈이 많이 들 것이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연수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벌어 겨우 세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요. 연수 어머니는 남편의 병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연수네, 오늘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어제 의원이 다녀갔는데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저런, 병세가 그리 심했단 말이야? 그 의원은 명의라 소문난 의원인데 명의도 별 수 없나 박 의원 말로는 병을 늦출 수는 있다 했는데 약재가 비싸다 하더이다. 아이고 저런, 그럼 돈이 문제겠구만. 주모는 안 됐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연수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지요. 궁에 내가 아는 상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 궁녀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 연수는 똑똑하니 아마 내가 말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럼 돈도 나오니 보탬이 되지 않겠어? 주모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연수가 뽑힐 수 있겠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상궁은 나와 각별하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부탁 좀 해주시오. 연수 애비가 저렇게 떠나면 너무 불쌍하오. 알았어. 그럼 내 지금 당장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 주모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연수가 궁녀로 뽑히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궁에 다녀온 주모가 말했습니다. 휴, 다행히 늦지는 않았더라고.
후보가 벌써 20명이나 되는데 아직 선발 전이더라고. 해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일 중으로 데려오라 했구만. 주모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수. 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은혜는 무슨?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내일 아침 일찍 연수나 데려와. 내가 궁으로 데려갈 테니. 그리하여 어린 연수는 주모 덕에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수가 궁녀로 들어간 지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후원에는 여름이면 해마다 주홍빛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지요. 연수는 시간 날 때마다 그 꽃그늘에서 조용히 시를 짓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친의 약값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연수는 허들의 시를 하는 하급 궁녀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가 단풍잎에 쓴 정갈한 필체가 홍상궁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애야, 이 시는 어디서 훔쳐보고 적은 게냐? 소첩이 직접 짓고 쓴 것이옵니다. 아니, 이런 맑고 고운 문장을 내가 지었단 말이냐? 글솜씨를 홍상궁에게 인정받은 연수는 내명부로 옮겨서고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책을 정리하고 시와 글을 베끼는 일도 하게 되었지요. 본시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연수에게 서고에서의 일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이곳은 내게 너무 안성맞춤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 다 오다니. 연수는 서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어김없이 궁궐 담장의 핀능소화 그늘에서 시를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자의원이 후원을 거닐다 우연히 능소화 그늘 밑에서 시를 짓는 연수를 보았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 밑에서 시를 짓는 작은 체구의 소녀를 세자는 처음으로 보았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냐? 갑작스러운 세자의 등장에 연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 멀리서 홍상궁이 달려왔지요.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녀 연수가 지은 시입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지었다 하기엔 필체가 너무 단정하다. 그리고 시구에는 간절함과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첩은 연수라 하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꽃피니 이 마음 불거라라는 글이 능소화를 말하는 것 같구나. 네가 쓴 글이 내 가슴에 와닿는도다. 앞으로도 가끔 시를 써내게 보이거라. 알겠사옵니다. 세자 저하. 그 일이 있고 연수는 틈틈이 쓴 시를 홍상궁을 통해 세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세자는 연수의 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그동안 봐왔던 시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소녀의 감성과 섬세함이 만들어내는 시구는 감동 그 자체였지요. 세자는 연수가 능소화 그늘 아래에서 시를 지을 때면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편 세자는 홍상궁이 연수의 시를 가져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간혹 연수의 시에 짧은 평을 써주기도 하고 화답으로 시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지요. 가녀린 줄기 위에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너. 연수는 세자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등불을 켜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자 저하의 은혜라 여겼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떨림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런 떨림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능소화 꽃잎을 모아 비단지에 싸고 종이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적었지요. 하늘이 나를 풀립 삼아 그대 발치에 두었으니 바람 한 줄기에도 떨리는 이 마음 어이 감추일까? 그리고 연수는 시를 적은 그 부채를 세자 저하가 드나드는 서고 안에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적은 시를 차마 홍상궁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다음 날 내관 창수가 연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 부채를 보고 곧장 웃으셨습니다. 저 아이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지요. 내관 창수의 말에 연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안심이 되었지요. 만에 하나 그 시를 보고 불경하다 생각하면 어찌하나 연수는 밤새 걱정했었습니다. 헌데 다행히도 세자 저하는 연수의 마음이 담긴 시를 보고 무척 좋아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내관 창수가 연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늘 밤 후원으로 오시라 하셨소. 정말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소. 저하께서는 은밀히 전하라 특별히 제게 부탁하셨소. 그 말에 연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마음을 적은 시를 본 세자 저하가 처음으로 연수를 후원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수는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후원으로 갔고 세자는 말없이 부채를 펼쳤지요.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달빛은 두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채에 적어 보내준 시는 내가 본 시 가운데 가장 고운 시이니라.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 마음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듯하도다. 그 말에 연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아니다. 내 마음이 내 시에 움직였으니 그 마음이 귀한 게 아니겠느냐. 그날 밤 연수는 세자 저하와 단둘이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네가 만든 부채에 내가 쓴 시는 참으로 특별했다.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주는 부채는 내 영혼이 간직하려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연수가 쓴 시를 부채로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들렸지요. 미천한 솜씨를 과찬해 주시니 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하께서 좋아하시니 소첩 앞으로도 만들어 저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연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쿵쿵대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세자를 연모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연수는 세자에게 드릴 또 하나의 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소화 꽃잎을 다시 모아 연분홍 비단에 곱게 붙이고 부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 그대 이름 적어보니 내 마음도 젖어 피어나니 부디 바람도 비켜가주오. 그 시를 적은 부채를 연수는 창수내관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세자는 그 부채를 받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날 밤 연수를 다시 후원으로 불렀지요. 그날 밤 연수는 다시 후원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손엔 연수의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이라. 그대 시는 내 마음을 적시는구나. 내 가슴 속엔 이미 내가 피었느니라. 연수야. 그 말에 연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세자도 자신을 마음에 두었다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감당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자가 연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잊을 수 없도다. 능소와 그늘에서 널 처음 본 그날부터 내 눈길은 늘 그대를 찾았노라. 소첩이 감히 그리운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저하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복하나이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물은 세자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왕실의 법도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사내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새 중궁전 민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중전 민씨에게 엄상궁이 찾아와 말했지요. 중전마마, 세자 저하께서 궁녀와 후원에서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연수라 하옵니다. 본디 하급 궁녀였으나 글재주가 있어 서고 이를 보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중전의 눈매가 가늘게 접히고 입꼬리는 싸늘히 휘었습니다. 감히 들꽃이 궁궐의 해를 가리려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당장 장의 처소로 보내라. 그리 전달하게 사옵니다. 중전마마. 중궁전에서는 엄상궁을 통해 세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세자가 임금이 되는 게 무척 싫었지요. 잠시 후 연수는 책을 정리하다 홍상궁의 부름을 받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홍상궁은 말없이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연수야, 오늘부터 내 자리는 장의 처소다. 그곳에 가면 말도 줄이고 아무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갑자기 왜 저를 장의 처소로 보내시는지요? 중전마마의 명이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중전께서 직접 명하시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연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감히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을 하찮은 궁녀가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겨 장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궁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죄지은 궁녀들이 묵는 곳이었지요. 연수는 말없이 처소로 들어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보낼 시도 더는 적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후원에서 세자와 단둘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졌지요. 그녀는 두 눈이 촉촉이 젖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세자 또한 궁녀들을 통해 연수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중전이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는 통에 자칫하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지요. 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침전에서 연수의 부채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장의 처소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 저하와 단절된 후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연수는 홀로 외로이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로 종이를 닦아 말린 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시를 적곤 했지요. 비록 세자 저하에게 전달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표현을 글로 적곤 했습니다. 문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그대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네. 한편 세자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연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있을까? 홍상궁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고 중전을 거스를 수도 없던 그는 내관 창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창수야, 장의 처소에 있는 연수의 안부를 알아오너라. 내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도다. 예, 저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내관 창수는 주변을 살피며 장의 처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연수와 마주쳤지요. 손을 이리 내어주시오. 연수가 손을 내밀자 내관 창수는 작은 쪽지를 연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수는 누가 볼세라 쪽지를 받아 얼른 품에 넣었지요. 내관이 돌아가고 연수는 한쪽 모퉁이로 가서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는 세자 저하의 서신이었지요. 오늘 밤 이처소 옆 능소하 나무 아래서 자정 넘어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수는 쪽지를 보고 가슴이 무척 설레었지요. 연수는 그날 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려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본 사이 세자의 얼굴은 무척 야위어 있었지요. 미안하다, 연수야. 널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소첩은 저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저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알려질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땐 반드시 너를 내 곁에 두리라. 세자의 말에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 소첩이 저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더 큰 길로 나아가소서. 그리 쉽게 널 잊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널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를 사랑해버린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세자는 연수를 가슴에 안았고 달빛은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두 사람의 만남을 숨어서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발걸음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한편 세자는 아픈 아버지 임금을 대신해 조정해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 세자의 정책은 점차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과 과감한 상소 처리, 그리고 사헌부의 권한 정비까지 젊은 세자의 개혁의 야심은 궁안의 낡은 권세가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었지요. 그러자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대신들이 중전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전마마, 세자 저하의 뜻이 너무 강하옵니다. 마마께선 어찌하시렵니까?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세자 저하가 지금 어느 궁녀에게 홀려있다 하옵니다. 허니, 그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하면 될 듯하옵니다. 마마. 대신들은 어떻게든 세자의 개혁 정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자의 약점이 되어버린 연수를 활용해 세자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그들은 연수를 통해 세자를 폐위할 묘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연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새벽 안개가 자욱이 깔린 궁안에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 대신 좌의정의 명으로 연수를 체포하러 나섰지요. 그녀의 죄명은 영모죄였습니다. 허위 고변서를 만들어 그녀를 잡아다 영모죄로 고신하려는 것이었지요. 불로 지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참을 수 없는 고신을 통해 그녀의 입에서 세자의 이름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를 영모로 몰아 폐위시킬 계획이었지요. 헌데 그들의 계획을 내관 창수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내관 창수는 서둘러 군사들보다 한 발 앞서 연수에게 달려갔지요. 연수 낭자,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나가야 하오. 내금이 병사들이 낭자를 잡으러 오고 있소.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창수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녀의 손을 잡고 담장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내관 창수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수가 만에 하나 병사들에게 잡히면 세자까지 위험에 빠질 게 뻔했지요. 내관 창수는 어떻게든 연수를 밖으로 탈출시켜야만 세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연수 낭자,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저들을 유인할 테니 반드시 궁을 빠져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느니라. 아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창수는 연수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내가 없더라도 세자 저하를 잘 부탁하오.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그대로 병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가녀린 책으로 어찌해 보려는 것이 아닌 병사들을 유인해 연수가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 하였지요. 아니, 이 내관이 미쳤나? 내관 창수는
병사들과 싸우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연수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그녀는 궁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창수는 창에 찔려 쓰러졌고 그는 연수 쪽을 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숨을 거두었지요. 연수는 너무 무서워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지키던 병사 한 명은 내관 창수의 시신을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창수의 죽음을 목격한 연수는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숨긴 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지요. 연수는 온몸을 벌벌 떨면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떻게 알았는지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지요. 무사했구나, 연수야.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지요. 창수 내관이 저를 위해 목숨을. 세자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삼켜야 할 때임을 알았기에 그의 품은 더욱 단단했지요.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너를 밝은 곳에 세울 수가 없구나. 허나 맹세하노니 그날이 오면 반드시 너를 내 곁에 세우리라. 그 말에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자는 연수를 곧장 남자로 변장을 시켰지요. 그리고 암행을 이유로 연수를 궁 밖으로 직접 데리고 나갔습니다. 궁에서 멀리 떨어지자 세자는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내 반드시 창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창수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 그 뒤에 중정과 좌상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임금이 되는 그날까지 그들을 피해 잘 숨어 있길 바라노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니 부디 몸 건강히 잘 있어 주길 바란다. 연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첩은 바람 같은 들꽃이 되어 저 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세자는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널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쓴 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증표이니 힘겨울 때마다 펼쳐보아라. 부디 강건하소서. 저하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연수는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골목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도 떼지 못하고 다시 세자를 돌아보았지요. 서로 사랑했지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수는 떠나고 세자는 다시 궁으로 돌아갔지요. 연수가 떠난 후 세자는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지요. 그는 더욱더 강인함과 담대함으로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충신들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지요. 연수가 사라지자 정적들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풀어 연수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2해가 흘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임금이 마침내 승하했지요. 그로 인해 젊은 세자의원은 급하게 임금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정적을 견제할 수가 있었지요. 한편 연수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초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쫓는 병사들 때문에 집에는 들를 수도 없었지요.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초연 선생님, 이 글권은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은 흐르는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굽이친다는 말이란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니 큰 장애물 앞에서는 유연하게 살아갈 것을 내포하는 의미야.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소나기는 피해 가라 했는데 그 말과 같은 뜻이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홀로 사는 늙은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세자가 준 두루마리를 꺼내어 펼쳐보곤 했지요. 한편
새 임금이 된 이연은 왕권을 바로 세우고 궁의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모함과 모략이 판치던 조정에서 그는 거짓을 끝까지 밝혀 단호한 처벌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대신들의 비리를 하나둘 밝혀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좌상과 그의 세력은 뿌리가 뽑히고 말았지요. 중전 또한 대신들과 야합한 증거가 드러나 연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궁궐 내의 위협을 모두 제거한 임금이연은 조용히 내시부 수장을 불렀습니다. 궁녀였던 연수를 비밀리에 찾아오거라. 그녀는 억울한 모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궁을 떠나야만 했느니라. 알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내시부는 어명을 받들어 연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쪽 바닷가 마을에 글솜씨 좋은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주상 전하께서 그녀는 글솜씨가 천하일품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내시부 수장은 동쪽 바닷가 마을로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초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여인을 발견했지요. 혹시 궁녀 연수 낭자가 아니시오? 그 말에 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름을 감추고 초연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지요. 사람 잘못 보셨소. 내 이름은 초연이요.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지금은 세자 조하께서 임금이 되셨습니다. 낭자를 만나거든 이것을 보이라 하셨지요. 그는 품속에서 부채를 꺼내 초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초연은 부채를 펼쳐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부채는 자신이 능소화 꽃잎을 말려 비단에 붙이고 시를 적어 세자에게 준 부채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주상 전하께서 이것을 보이면 믿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내관을 믿게 된 초연은 말했지요. 맞소, 내가 연수요. 병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소. 그런데 전하의 건강은 어떠하시오? 건강하십니다. 그동안 정적을 물리치고 조정을 바로 잡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이제 궁 안은 안전하다 하시며 저를 보내 모셔오라 했습니다. 초연으로 살아온 연수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년 동안 숨어 사느라 가슴을 졸이며 세자를 그리워했었지요. 헌데 이제 임금이 된 세자가 자신을 찾으니 그녀는 감복에 겨웠습니다. 그 사이 내관은 사람을 보내 가마를 대령했지요. 언니, 어디 가요? 임금님께서는 언니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초연은 정든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응, 나는 원래 궁녀였단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정말요? 언니가 정말 궁녀였어요. 그래서 글솜씨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초연은 아이를 한참 동안이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가마에 올라탔지요. 연수를 태운 수레가 궁 안으로 들어선 날 경복궁의 능소화는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수를 반기는 듯했지요.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이연은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연수야. 그동안 무고하였느냐? 연수는 가마에서 내려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첩은 그저 바람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미안하다, 연수야. 이제 너는 떠돌지 않아도 된다. 임금은 연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수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연수가 궁으로 돌아오고 몇 달 후, 그녀는 능빈이라는 칭호를 받고 중전이 되었습니다. 능빈이라. 참으로 예쁜 이름입니다. 연수와 능소화 꽃 아래 만났다 하여 임금은 연수를 능빈이라 이름 지었지요.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성대한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참석해 연수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지요. 여보, 안 죽고 살아있으니 이런 날도 다 보는구려. 연수 아버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상께서 당신을 꼭 살려내라 어명을 내렸다 하더이다.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자 복받은 사람이오. 연수가 떠나고 세자는 사람을 보내 연수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도 건강을 찾을 수가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연수가 이 나라 중전이 되다니.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이게 다 주모 덕분이오. 참으로 고맙소, 주모. 아니, 우리 언니가 중전마마였다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연희한테 투정도 부렸는데 이를 어쩌지? 중전이 된 연수는 임금을 내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지요. 연수 부모님은 양반이 되어 임금이 하사한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평생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주모에게도 많은 재물을 주어 그녀도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았지요. 그리고 동해 바닷가의 아이는 중전의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아이의 가족도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진실한 자만이 진실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수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시심은 옛날 한양 근교 변두리의 작은 초가집에 연수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지요. 예, 연수야. 너무 책만 보지 말고 이따 점심때 아버지 죽 좀 챙겨드리고 탕약도 좀 다려드리거라.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연수에게 아버지를 부탁하고 장터 국밥집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 대신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지요. 콜록콜록. 연수 아버지는 몸이 허약한 데다 지병이 깊어져 기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어린 연수는 병이 깊은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도 끓이고 탕약도 다렸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불평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본시 심성이 착하고 똑똑한 연수는 책 읽고 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저 돌담 옆에 핀노란 개나리꽃으로 시 한 편 지어볼까? 어느 날 문득 돌담 아래 한 그루 개나리꽃을 보며 연수는 시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담 아래 봄바람 타고 핀 노란 꽃 하나,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웃고 있네. 바람 불면 흔들려도 자빠지지 않는 저 꽃처럼 나도 울지 않고 노랗게 피어나리. 연수는 자신이 지은 시에 흡족했는지 얼굴엔 미소가 넘쳤지요.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시집에 오늘 지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시집에는 벌써 100여 편의 시가 적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무척 심해져 연수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지요. 아버지, 많이 아프셔요.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아버지 몸은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연수는 얼른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그때 마침 연수 어머니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연수 어머니, 잠시 나 좀 봅시다. 의원은 밖으로 나와 연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깥 양반은 병이 더 깊어졌구려. 이대로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오. 의원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방도가 없는 것이요? 방도라 해봐야 병을 치료할 수는 없고 늦추는 방법뿐이오. 그럼 병을 늦춰 죽이라도 해주시오. 이 병은 흔치 않은 병이라 약재가 비싸다오. 돈이 많이 들 것이오.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연수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벌어 겨우 세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였지요. 연수 어머니는 남편의 병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일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연수네, 오늘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아? 어제 의원이 다녀갔는데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하더이다. 저런, 병세가 그리 심했단 말이야? 그 의원은 명의라 소문난 의원인데 명의도 별수 없나 박 의원 말로는 병을 늦출 수는 있다 했는데 약재가 비싸다 하더이다.
아이고 저런, 그럼 돈이 문제겠구만. 주모는 안 됐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 생각난 듯 연수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지요. 궁에 내가 아는 상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어린 궁녀 한 명을 뽑는다고 하더라고. 연수는 똑똑하니 아마 내가 말만 잘하면 뽑힐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럼 돈도 나오니 보탬이 되지 않겠어? 주모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연수가 뽑힐 수 있겠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상궁은 나와 각별하니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부탁 좀 해주시오. 연수 애비가 저렇게 떠나면 너무 불쌍하오. 알았어. 그럼 내 지금 당장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 주모는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수 어머니는 연수가 궁녀로 뽑히기를 간절히 빌었지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궁에 다녀온 주모가 말했습니다. 휴, 다행히 늦지는 않았더라고. 후보가 벌써 20명이나 되는데 아직 선발 전이더라고. 해서 내가 간곡히 부탁하니 내일 중으로 데려오라 했구만. 주모의 말에 연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수. 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은혜는 무슨?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나저나 내일 아침 일찍 연수나 데려와. 내가 궁으로 데려갈 테니. 그리하여 어린 연수는 주모 덕에 궁녀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연수가 궁녀로 들어간 지 수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후원에는 여름이면 해마다 주홍빛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지요. 연수는 시간 날 때마다 그 꽃그늘에서 조용히 시를 짓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친의 약값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연수는 허들의 시를 하는 하급 궁녀로 일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가 단풍잎에 쓴 정갈한 필체가 홍상궁의 눈에 띄었습니다. 얘야, 이 시는 어디서 훔쳐보고 적은 게냐? 소첩이 직접 짓고 쓴 것이옵니다. 아니, 이런 맑고 고운 문장을 내가 지었단 말이냐? 글솜씨를 홍상궁에게 인정받은 연수는 내명부로 옮겨서고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책을 정리하고 시와 글을 베끼는 일도 하게 되었지요. 본시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연수에게 서고에서의 일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이곳은 내게 너무 안성맞춤이야. 이런 좋은 기회가 내게 다 오다니. 연수는 서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어김없이 궁궐 담장의 핀능소화 그늘에서 시를 지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자의원이 후원을 거닐다 우연히 능소화 그늘 밑에서 시를 짓는 연수를 보았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그 밑에서 시를 짓는 작은 체구의 소녀를 세자는 처음으로 보았지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는 누가 쓴 것이냐? 갑작스러운 세자의 등장에 연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저 멀리서 홍상궁이 달려왔지요.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궁녀 연수가 지은 시옵니다. 정말이냐? 궁녀가 지었다 하기엔 필체가 너무 단정하다. 그리고 시구에는 간절함과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소첩은 연수라 하옵니다. 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움이 꽃피니 이 마음 불거라라는 글이 능소화를 말하는 것 같구나. 네가 쓴 글이 내 가슴에 와닿는도다. 앞으로도 가끔 시를 써내게 보이거라. 알겠사옵니다. 세자 저하. 그 일이 있고 연수는 틈틈이 쓴 시를 홍상궁을 통해 세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세자는 연수의 시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그동안 봐왔던 시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소녀의 감성과 섬세함이 만들어내는 시구는 감동 그 자체였지요. 세자는 연수가 능소화 그늘 아래에서 시를 지을 때면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편
세자는 홍상궁이 연수의 시를 가져올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는 간혹 연수의 시에 짧은 평을 써주기도 하고 화답으로 시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지요. 가녀린 줄기 위에 피어나는 붉은 꽃처럼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너. 연수는 세자의 글을 받아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밤이면 등불을 켜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세자 저하의 은혜라 여겼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떨림으로 번져가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런 떨림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자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능소화 꽃잎을 모아 비단지에 싸고 종이 부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적었지요. 하늘이 나를 풀립 삼아 그대 발치에 두었으니 바람 한 줄기에도 떨리는 이 마음 어이 감추일까? 그리고 연수는 시를 적은 그 부채를 세자 저하가 드나드는 서고 안에 조심스럽게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적은 시를 차마 홍상궁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다음 날 내관 창수가 연수에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 부채를 보고 곧장 웃으셨습니다. 저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지요. 내관 창수의 말에 연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니 안심이 되었지요. 만에 하나 그 시를 보고 불경하다 생각하면 어찌하나 연수는 밤새 걱정했었습니다. 헌데 다행히도 세자 저하는 연수의 마음이 담긴 시를 보고 무척 좋아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내관 창수가 연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늘 밤 후원으로 오시라 하셨소. 정말입니까? 저하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렇소. 저하께서는 은밀히 전하라 특별히 제게 부탁하셨소. 그 말에 연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속마음을 적은 시를 본 세자 저하가 처음으로 연수를 후원으로 부른 것이었지요. 그날 밤 연수는 조심스럽게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후원으로 갔고 세자는 말없이 부채를 펼쳤지요. 꽃잎은 바람에 흩날리고 달빛은 두 사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채에 적어 보내준 시는 내가 본 시 가운데 가장 고운 시이니라. 부채를 펼칠 때마다 그대 마음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와닿는 듯하도다. 그 말에 연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소첩은 아니다. 내 마음이 내 시에 움직였으니 그 마음이 귀한 게 아니겠느냐. 그날 밤 연수는 세자 저하와 단둘이 밤하늘의 별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네가 만든 부채에 내가 쓴 시는 참으로 특별했다. 앞으로도 내가 만들어주는 부채는 내 영혼이 간직하려다.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연수가 쓴 시를 부채로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들렸지요. 미천한 솜씨를 과찬해 주시니 이 몸 돌발을 모르겠습니다. 저하께서 좋아하시니 소첩 앞으로도 만들어 저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세자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연수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쿵쿵대고 있었지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세자를 연모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연수는 세자에게 드릴 또 하나의 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소화 꽃잎을 다시 모아 연분홍 비단에 곱게 붙이고 부채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시 한 수를 정성껏 적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 그대 이름 적어보니 내 마음도 젖어 피어나니 부디 바람도 비켜가주오. 그 시를 적은 부채를 연수는 창수 내관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세자는 그 부채를 받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그날 밤 연수를 다시 후원으로 불렀지요. 그날 밤 연수는 다시 후원에서 세자를 만났습니다. 세자는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손엔 연수의 부채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이 젖어 피는 날이라. 그대 시는 내 마음을 적시는구나. 내 가슴 속엔 이미 내가 피었느니라. 연수야. 그 말에 연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세자도 자신을 마음에 두었다니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감당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자가 연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잊을 수 없도다. 능소와 그늘에서 널 처음 본 그날부터 내 눈길은 늘 그대를 찾았노라. 소첩이 감히 그리운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저하께서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감복하나이다. 연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물은 세자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 순간만큼은 신분도 왕실의 법도도 모두 잊은 듯 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사내와 한 사람의 여인으로 두 마음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던가요?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새 중궁전 민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중전 민씨에게 엄상궁이 찾아와 말했지요. 중전마마, 세자 저하께서 궁녀와 후원에서 자주 만나고 계십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연수라 하옵니다. 본디 하급 궁녀였으나 글재주가 있어 서고 이를 보고 있다 합니다. 그 말에 중전의 눈매가 가늘게 접히고 입꼬리는 싸늘히 휘었습니다. 감히 들꽃이 궁궐의 해를 가리려 하는구나. 그 아이를 당장 장의 처소로 보내라. 그리 전달하게 사옵니다. 중전마마. 중궁전에서는 엄상궁을 통해 세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자신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세자가 임금이 되는 게 무척 싫었지요. 잠시 후 연수는 책을 정리하다 홍상궁의 부름을 받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홍상궁은 말없이 연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연수야, 오늘부터 내 자리는 장의 처소다. 그곳에 가면 말도 줄이고 아무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갑자기 왜 저를 장의 처소로 보내시는지요? 중전마마의 명이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중전께서 직접 명하시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야. 연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감히 나라의 지존이 되실 분을 하찮은 궁녀가 마음에 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겨 장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궁 안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죄지은 궁녀들이 묵는 곳이었지요. 연수는 말없이 처소로 들어가 얼굴을 무릎에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세자에게 보낼 시도 더는 적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는 후원에서 세자와 단둘이 나누던 이야기들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세자의 따뜻했던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졌지요. 그녀는 두 눈이 촉촉이 젖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수는 세자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요. 세자 또한 궁녀들을 통해 연수의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중전이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하는 통에 자칫하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지요. 세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침전에서 연수의 부채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연수는 장의 처소에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 저하와 단절된 후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연수는 홀로 외로이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뜨물로 종이를 닦아 말린 뒤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시를 적곤 했지요. 비록 세자 저하에게 전달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표현을 글로 적곤 했습니다. 문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그대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눈물로 젖네. 한편 세자는 부채를 들여다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연수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도 그녀는 나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있을까?
홍상궁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고 중전을 거스를 수도 없던 그는 내관 창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창수야, 장의 처소에 있는 연수의 안부를 알아오너라. 내가 직접 갈 수 없어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도다. 예, 저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겠습니다. 내관 창수는 주변을 살피며 장의 처소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연수와 마주쳤지요. 손을 이리 내어주시오. 연수가 손을 내밀자 내관 창수는 작은 쪽지를 연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수는 누가 볼세라 쪽지를 받아 얼른 품에 넣었지요. 내관이 돌아가고 연수는 한쪽 모퉁이로 가서 품속에서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는 세자 저하의 서신이었지요. 오늘 밤 이처소 옆 능소하 나무 아래서 자정 넘어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수는 쪽지를 보고 가슴이 무척 설레었지요. 연수는 그날 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려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본 사이 세자의 얼굴은 무척 야위어 있었지요. 미안하다, 연수야. 널 지키지 못한 나를 원망하거라. 수첩은 저하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저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알려질까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연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야, 내가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그땐 반드시 너를 내 곁에 두리라. 세자의 말에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 수첩이 저하에게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더 큰 길로 나아가소서. 그리 쉽게 널 잊을 수 있었다면 애초에 널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너를 사랑해버린 내 마음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세자는 연수를 가슴에 안았고 달빛은 그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요. 서로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두 사람의 만남을 숨어서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발걸음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한편 세자는 아픈 아버지 임금을 대신해 조정해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지요. 그로 인해 세자의 정책은 점차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과 과감한 상소 처리, 그리고 사헌부의 권한 정비까지 젊은 세자의 개혁의 야심은 궁안의 낡은 권세가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었지요. 그러자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대신들이 중전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전마마, 세자 저하의 뜻이 너무 강하옵니다. 마마께선 어찌하시렵니까?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지 않겠소? 그렇사옵니다, 마마. 세자 저하가 지금 어느 궁녀에게 홀려있다 하옵니다. 허니, 그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폐위하면 될 듯하옵니다, 마마. 대신들은 어떻게든 세자의 개혁 정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자의 약점이 되어버린 연수를 활용해 세자를 폐위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그들은 연수를 통해 세자를 폐위할 묘책을 세웠습니다. 이제 연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새벽 안개가 자욱이 깔린 궁안에 병사 몇 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정 대신 좌의정의 명으로 연수를 체포하러 나섰지요. 그녀의 죄명은 영모죄였습니다. 허위 고변서를 만들어 그녀를 잡아다 영모죄로 고신하려는 것이었지요. 불로 지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참을 수 없는 고신을 통해 그녀의 입에서 세자의 이름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를 영모로 몰아 폐위시킬 계획이었지요. 헌데 그들의 계획을 내관 창수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내관 창수는 서둘러 군사들보다 한 발 앞서 연수에게 달려갔지요. 연수 낭자,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나가야 하오. 내금이 병사들이 낭자를 잡으러 오고 있소.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창수는 시간이 없다 보니 그녀의 손을 잡고 담장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이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내관 창수는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수가 만에 하나 병사들에게 잡히면